1996년 가을, 대전에서 한 소년이 사라졌습니다. IQ 205, 전국이 주목하던 12살 영재 소년이었지요. 영재학급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소년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고 대전역 근처 벤치 위에는 가방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유력한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지요.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양 건너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가 날아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한 남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한국의 한 할머니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해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아버지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6년 10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이라는 동네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금방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소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과학의 도시였지요. 넓은 도로 양편으로 관사 아파트와 연구단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에는 서류 가방을 든 연구원들이 바쁜 걸음을 옮기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해 10월은 유난히 선선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거리 위로 반팔 차림 대신 얇은 점퍼를 걸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던 때였지요. 그 조용한 도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준서, 12살. 유성구 전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이 소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지요. IQ 205. 바로 이 숫자가 이 아이의 삶 전체를 따라다녔습니다. 준서는 5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지요. 거실에 놓인 신문을 매일 들여다보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기사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7살이 되자 누나 오빠들이 푸는 중학교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곱셈, 나눗셈은 물론이고 방정식까지 혼자 익혀버렸지요. 동네 학원 원장이 혀를 내두르며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대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재 선발 시험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준서는 하루아침에 대전의 작은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전민동 아파트 단지의 어른들은 준서를 볼 때마다 그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과자를 사러 온 준서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우리 준서 또 1등 했으냐 하고 물었고 준서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준서의 가족부터 알아야 합니다. 준서의 아버지 한정호 씨는 유성구에 자리한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화학 분야를 전공한 과학자로 연구소에서는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요. 동료들 사이에서 한정호 씨는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말이 적고 야근이 잦았으며 주말에도 강한이 연구실에 나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한정호 씨에게는 슬픈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김민정 씨를 일찍 여인 것이지요. 준서가 6살이 되던 해 민정 씨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진단 후 6달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34살의 나이에 호라비가 된 한정호 씨는 그 뒤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정호 씨가 얼마나 아들을 끔찍이 여기는데 연구소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서 밥 차리는 사람이요. 실제로 한정호 씨는 퇴근 후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대단한 요리는 아니었지요. 계란부침에 김치찌개
혹은 라면에 밥을 말아주는 정도였지만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은 그 아파트의 일상이었습니다. 준서의 외할머니 박수님, 할머니도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지요. 박수님 할머니는 대전에서 시외버스로 1시간 남짓 걸리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골 읍내의 작은 단층 주택에서 혼자 지내셨지요. 남편은 준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민정마저 먼저 보낸 뒤로 할머니에게 남은 핏줄이라고는 외손자 준서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씩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행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늘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안에는 준서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깨씹찜, 감자전, 멸치볶음, 그리고 공주시장에서 사온 약과. 우리 준서가 이거 좋아하는디. 할머니는 전민동 아파트에 도착하면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밀린 설거지부터 하고 냉장고를 정리한 뒤 손수 밥상을 차렸습니다. 한정호 씨는 장모가 올 때면 미안한 듯 어머니 쉬세요 하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대꾸했지요. 됐어. 사내가 무슨 부엌일이여. 나가서 준서 공부나 봐줘. 투박하지만 다정한 충청도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올 때면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적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만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영재학급에서 배운 것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다지요. 할머니가 돌아가는 날에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나와 버스 시간을 물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또 올 테니게 걱정 말어. 이것이 한준서라는 소년을 둘러싼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과묵한 아버지, 다정한 외할머니,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래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재 소년. 작고 단출하지만 나름대로 단단해 보이는 세 사람의 울타리였지요. 1996년 10월 18일 금요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니까요. 그날 아침 대전의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새벽까지 내리던 가을비가 그치면서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지요. 아파트 단지 안 느티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촘촘히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준서가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었습니다. 남색 교복 위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맨 모습이었지요. 한정호 씨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점퍼 지퍼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영재학급 있는 날이지? 네. 수업 끝나면 바로 오너라. 저녁에 할머니 오신다. 그날은 할머니가 공주에서 올라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추석 이후 처음 오시는 것이라 준서도 기다리고 있었을 테지요. 네, 일찍 올게요. 준서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고 아버지는 문틀에 기대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알려진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지요. 준서의 금요일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 정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교육청 부설 영재학급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요. 학교에서 영재학급까지는 시내버스로 20여 분 거리였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뒤 시내버스를 타고 영재학급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였지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의 수업. 그날의 주제는 수학 올림피아드 기출문제 풀이였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영재학급 건물 앞에서 준서와 같은 반 학생 2명이 함께 나오는 것을 건물 경비원이 목격했습니다. 세 아이는 건물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죠. 정류장에서 아이들은 헤어졌습니다. 두 친구는 서구 방면 버스를 탔고 준서는 유성 방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중에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버스에서 창밖으로 봤는데 준서가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요. 그것이 준서를 본 마지막 목격 증언이었습니다. 저녁 7시 공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온 박수님 할머니가 전민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준서가 좋아하는 깨씹찜과 감자전,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사과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위에게 받아둔 여분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할머니의 시선이 신발장 아래를 훑었습니다. 아이, 신발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아직 안 왔나?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거실불을 켰습니다. 집안은 아침에 나간 그대로 식탁 위에 컵 하나와 접시가 놓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풀고 냉장고에 반찬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할머니는 사위 한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지요. 정호야, 준서가 아직 안 왔어. 예? 영재학급이 5시에 끝나는데. 한정호 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래서 전화한 거요. 혹시 어디 들른 데가 있는겨? 아닙니다. 바로 집에 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한정호 씨가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막 퇴근한 모습이었지요. 넥타이를 풀며 현관에 들어선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응, 연락도 없고. 1996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기는 했지만 12살 아이에게 전화기를 쥐어주는 시대는 아니었지요. 삐삐조차 중고등학생들이나 차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준서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먼저 영재학급 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사는 수업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준서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고 답했지요. 이어서 준서 친구 2명의 집에도 전화를 돌렸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헤어졌어요. 준서는 유성 방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9시 한정호 씨는 유성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안 왔습니다. 12살입니다. 오후 5시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유성경찰서 형사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영재학급 건물 주변, 시내버스 노선, 준서가 이용하던 정류장 일대를 돌며 탐문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 의외의 장소에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전역 앞 시내버스 정류장, 유성 방면이 아니라 도심 반대편에 있는 대전역 인근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 위에 남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정류장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위원이 전날 저녁부터 그 자리에 가방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교과서 2권과 공책 3권, 필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과서 첫 페이지에는 준서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가방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사탕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서를 올 때마다 가방 속에 몰래 넣어주던 것이라고 나중에 박수님 할머니가 확인해 주었지요. 가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가방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준서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영재학급 앞 정류장에서 유성방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대전역은 정반대 방향이었지요. 준서가 왜 대전역 쪽으로 갔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지 이 의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IQ 205짜리 영재소년이 사라졌다던데 유성 쪽에 사는 애래 대전역 앞에서 가방만 나왔다 카더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장 좌판에서,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90년대의 대전은 지금보다 훨씬 작은 도시였고 그만큼 소문은 빠르게 돌았지요. 한정호 씨는 그날 밤부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집을 오가며 수색에 동행하고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에 앉아 밤을 새웠다지요. 박수님 할머니는 전민동 아파트에서 공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며칠째 머물렀습니다. 거실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시선은 현관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준서야, 빨리 와. 할머니가 감자전 해놨음께. 할머니는 가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거실에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흘러갔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한준서의 행적은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가방만이 대전역 앞에 남아 소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12살 영재소년. 가을빛 물드는 대전의 거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유성경찰서는 곧바로 전담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수사반장은 강력반 소속 이태영 경위, 수사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지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성 관내에서 벌어지는 강력 사건이라면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고 후배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 경위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이태영 경위가 사건을 넘겨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전역 앞에서 발견된 가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색천 가방, 지퍼가 열린 채로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든 물건은 교과서 2권, 공책 3권, 필통 하나,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긴 사탕 2알. 그것이 전부였지요. 이 경위는 가방의 상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찢어진 곳도 피가 묻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빼앗은 것이라면 가방에 손상이 있을 법한데 마치 주인이 스스로 벤치 위에 올려놓고 간 것처럼 깔끔한 상태였지요. 급하게 뭔가가 벌어진 건 아니야. 이 경위는 수사반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멀쩡하다는 건 아이가 자발적으로 가방을 내려놓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오. 수사는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유괴, 가출, 그리고 사고. 가장 먼저 의심한 것은 유괴였습니다. IQ 205의 영재소년, 지역신문에까지 이름이 실린 아이였으니 그 이름값을 노린 범행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이 경위는 한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아이에 대해 물어보거나 위협을 한 적은요? 한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요.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지요. 협박 편지도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습니다. 유괴범이라면 아이를 데려간 목적이 있을 테고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위는 유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출 가능성이었습니다. 12살,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지요. 천재라 불리는 아이일수록 내면의 압박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은 수사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학교와 영재학급 친구들, 담임 선생님, 영재학급 지도교사를 상대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준서는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최근 1~2달 사이에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했어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혹시 친구들과 다투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은요?
그건 아니에요. 애초에 준서는 친구 관계 자체가 넓지 않았으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재학급 친구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준서는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애였어요. 수업 끝나면 같이 정류장까지 걷기는 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날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가출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동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12살 아이의 내면을 어른들이 전부 알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가출이라면 보통 집에서 옷이나 용돈을 챙겨 나가기 마련인데 준서의 방에서 빠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서랍도 책상 위에 저금통도 그대로였지요. 세 번째 가능성, 사고. 대전역 주변은 당시에도 교통량이 적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를 당해 어딘가의 병원에 실려간 것은 아닌지 수사팀은 대전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인근 하천과 저수지 주변도 수색했지요. 결과는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준서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태영 경위가 특히 답답해한 것은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대전역 앞이면 사람이 적지 않은 곳인데 교복 입은 아이가 혼자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1996년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거리 곳곳에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대전역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는 역사 내부 매표소 근처에 한 대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했지요. 버스 정류장이나 도로변에는 카메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하는 수사였습니다. 역 매표소 직원 한 명이 그 시간대에 교복 입은 남자아이를 본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인상착의가 너무 모호했지요.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함께였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위는 그 진술을 들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어.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한정호 씨와 박수님 할머니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정호 씨는 인쇄소에서 전단지를 수천 장 만들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준서의 학교 증명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지요. 동그란 눈에 이마가 넓은 어딘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찾습니다. 한준서 12살 1996년 10월 18일 대전 시내에서 실종. 신장 145cm, 남색 교복, 회색 점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한정호 씨는 퇴근 후면 그 전단지를 들고 대전 시내를 돌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봇대, 슈퍼마켓 유리창, 아파트 게시판.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전단지를 붙였지요. 비가 오면 전단지가 젖어 떨어졌고 한정호 씨는 다음날 같은 자리에 새 전단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몸도 챙겨야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한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볼이 쑥 들어간 얼굴,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전단지 뭉치를 들고 거리를 걷는 그의 모습은 유성 일대에서 이따금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박수님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매일 나와 앉았습니다. 작은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무릎 위에 준서의 사진을 올려두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지요.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우리 준서요. 이만큼 한 아이인디. 할머니는 손으로 아이의 키를 가늠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어떤 사람은 할머니, 경찰에 맡기세요
하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안쓰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충청도 사투리 섞인 목소리가 터미널 앞에 울려 퍼졌지만 쓸모 있는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보 전화는 간간히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 부산 해운대에서 교복 입은 남자아이가 돌아다니더라. 전주 시내에서 준서를 닮은 아이와 마주쳤다. 그런 전화들이었지요. 수사팀은 모든 제보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형사가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단 한 건도 준서와 연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었을 뿐. 1997년 1월 이태영 경위는 수사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 한준서의 생사 및 소재 불명, 유괴, 가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함,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수사를 보류함.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태영 경위는 수사 보류 결정을 내리던 날 퇴근길에 유성 시내를 지나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비에 젖어 반쯤 찢어진 전단지 속에서 준서의 동그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경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해, 2년, 3년.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지워져 갔지요. 대전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도심의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헐려나가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유성에는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고 거리에 새 카페와 편의점이 생겨났지요.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호 씨의 시간은 1996년 10월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매년 10월이 되면 전단지를 새로 인쇄했습니다. 준서의 사진은 언제나 같은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었지요. 시간이 흘러도 전단지 속 아이는 12살 그대로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그 전단지를 들고 대전 시내를 돌았고 때로는 서울까지 올라가 용산역, 서울역 주변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연구소에서 한정호 씨의 평가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기 전까지 성실하고 묵묵한 연구원이었던 그는 사건 이후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지요.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잦아졌고 프로젝트 회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한정호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정호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혼자 소주 한 병 정도였지만 점차 양이 늘어갔지요. 새벽까지 연구소 근처 허름한 술집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동료들이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정호 씨가 많이 힘든가 봐. 아이 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한정호 씨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의 박수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할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밥상은 언제나 두 사람 분이었지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기다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방 벽에 준서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유성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지요. 준서가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 사진 속 준서는 고개를 살짝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웃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기둘리고 있은께 어디 있든
살아만 있어라. 1999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3년째. 2000년이 되었습니다. 새 천년이 밝았다며 세상이 들썩였지만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진 것이 없었지요. 2002년, 2005년, 2008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대전의 거리에서 한준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지요. 전봇대의 전단지는 이제 더 이상 붙지 않았습니다. 한정호 씨가 언제부턴가 전단지 붙이는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한정호 씨는 2014년에 연구소를 퇴직했습니다. 정년보다 몇 년, 이른 명예퇴직이었지요. 퇴직 후에는 대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낮에도 커튼을 안 열더라고요. 가끔 편의점에 나오는 것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박수님 할머니는 8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져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오르내리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할머니는 공주집 안방, 벽의 사진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20해, 전 그대로 12살이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요. 20해. 기다림에도 끝이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이 없더라도 기다리는 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만은 확실했지요. 사라진 소녀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기까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2016년 3월,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워싱턴 DC에서 포토맥 강을 하나 건너면 나오는 조용한 도시입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지요. 거리마다 연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리고 출근길 사람들이 커피를 한 손에 든 채 발걸음을 재촉하던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아파트에 32살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한. 워싱턴 DC 인근의 정보기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요. 중간 키에 단정한 인상,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유난히 크고 또렷한 남자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데이비드는 조용하지만 똑똑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말은 적지만 코드를 짜는 속도와 정확도는 팀에서 손꼽혔지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깔끔한 아파트, 부족할 것 없는 삶이었지요. 그런데 데이비드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른다는 것. 데이비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넓은 잔디밭이 있는 하얀 집이었습니다. 그 집 현관 앞에서 금발의 여자가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며 데이비드라고 부르던 순간 그것이 기억의 시작이었지요. 대략 7살 아니면 8살 즈음의 기억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개 속처럼 흐릿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양부모인 로버트, 한과 수잔 한 부부는 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이었고 수잔은 초등학교 교사였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친자녀가 없었기에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어릴 때 양부모에게 물은 적이 있었지요.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수잔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온 아이야, 데이비드. 아주 먼 나라에서 왔지.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는요? 수잔의 눈에 잠깐 그늘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서류에는 고아라고 적혀 있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이란다. 입양 서류에 기록된 정보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름 한민수, 생년월일 1984년 3월 21일, 출생지
대한민국, 가족관계, 고아. 데이비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양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한국계 친구를 만나면 괜히 오래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지 않았지요. 가끔, 아주 가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만은 선명했지요. 그것이 한국어였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훨씬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2016년 2월, 데이비드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지요. 타액 샘플을 보내면 민족 구성, 건강 정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들 중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대단한 각오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광고를 본 것이 계기였지요. 당신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 한 줄의 문구가 32해 동안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물음표를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검사 키트를 주문했고 자신의 타액 샘플을 채취해 발송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아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 하나로 뭔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2016년 4월의 어느 저녁, 퇴근 후 이메일을 확인하던 데이비드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해 있었지요. 데이비드는 노트북 앞에 앉아 결과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민족 구성은 예상대로 한국인 100%. 여기까지는 놀랄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항목에서 눈이 멈추었습니다. 혈연 관계 일치 결과, 높은 확률의 목의 혈연 관계 감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 여성의 유전자와 데이비드의 유전자가 목의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조모와 외손자 관계에 해당하는 유전적 거리였지요. 그 여성의 이름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박수님,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거주 81살. 데이비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지요. 한국어를 읽지 못하는 데이비드는 번역 프로그램에 도움을 빌어야 했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하나를 클릭하자 오래된 기사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지요. 영어로 번역된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1996년 대전 IQ 205 영재소년 실종. 기사에는 흑백 사진 2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전단지를 들고 서 있는 할머니의 사진이었지요. 데이비드는 소년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동그란 눈, 넓은 이마, 어딘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표정.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화면 속 소년의 눈과 겹쳐 보였지요. 그날 밤 데이비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하나로 자신이 그 소년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는 결과였습니다. 외조모와 외손자 관계에 해당하는 유전적 일치라니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지요. 데이비드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양부모인 로버트와 수잔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요. 수잔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알아봐야지. 2016년 5월 데이비드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1996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실종된 한준서라는 소년일 가능성이 있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대사관은 이 건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공문을 받아든 사람은 미제 사건 전담팀 소속 오진우 경감이었습니다. 오 경감은 43살,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에 턱이 각진 인상이었지요. 말이 빠르고 눈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에 배치된 지 3년째로 그동안 여러 건의 오래된 사건 파일을 뒤져왔지만 실제로 돌파구를 찾은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오 경감은 공문을 읽고 곧바로 기록 보관소에서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갈색 서류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996년 유성서 제327호 한준서 실종 사건. 20해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오 경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이태영 경위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가방 감식 결과, 목격자 진술서, 한정호 씨의 면담 기록. 기록은 꼼꼼했지만 결론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단서 없음, 소재 불명. 오 경감은 보고서를 덮고 미국에서 보내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데이비드 한이라는 남성의 유전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박수님이라는 여성과 목의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박수님은 20해 전 실종된 한준서의 외조모라는 것. 오 경감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한준서라면 12살 소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미국까지 갔단 말인가.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 유전자 검사는 민간 서비스의 결과일 뿐이었지요. 법적으로 신원을 확인하려면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대조할 시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오진우 경감은 공주로 향했습니다. 2016년 5월 하순 충청남도 공주시 읍내 외곽의 좁은 골목 안 기와지붕이 내려앉은 작은 단층 주택. 대문 앞에 화분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빨래가 줄에 걸려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 경감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은 맑은 분이었지요. 흰 머리카락을 뒤로 단정하게 넘기고 갈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 81살. 할머니,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오진우 경감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20해 전의 기억을 건드린 것이겠지요. 경찰이 무슨 일이시오? 안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 경감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단촐했지요. 낮은 장롱 위에 화병이 하나 있었고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 경감의 시선이 그 사진에 멈추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 수사 파일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었지요. 할머니, 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 경감은 천천히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설명했지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 그 결과가 할머니와 혈연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성이 20해 전 사라진 준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할머니는 설명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지요. 오 경감이 말을 마치자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입술이 바르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지요. 우리 준서가 살아있다는 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식을 위해 할머니의 유전자 시료가 필요합니다. 오 경감은 구강 점막 채취 키트를 꺼내 보이며 면봉으로 입안 점막을 가볍게 문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취가 끝난 뒤 오 경감이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경감님. 예, 할머니.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오.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20해를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지요. 채취된 시료는 대전에서 서울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비드 한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지요. 감식에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국가수의 감식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모기의 혈통을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이었지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리고 외조모에게서 딸을 거쳐 외손자에게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조모와 외손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지요. 2016년 6월 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감정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박수님, 시료와 데이비드 한 시료 간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 결과 양인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서열이 일치함. 목의 혈연 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됨. 외조모와 외손자 관계 유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데이비드 한은 20해에 전 대전에서 사라진 12살 소년 한준서였습니다. 오진우 경감은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바다 건너 미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 있었던 것이지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12살 소년이 어떻게 혼자 바다를 건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아이를 데려간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오 경감은 보고서를 올리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 한준서의 생존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경위는 불명확함. 불법 해외 이송 및 인신매매 가능성을 포함한 재수사가 필요함. 20해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2016년 7월 대전지방경찰청 오진우 경감 앞에는 두 갈래의 실타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0해 전 사라진 소년의 실종 경위, 다른 하나는 그 소년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 실타래는 1996년의 기록 속에 묻혀 있었고 단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실타래에는 실마리가 있었지요. 데이비드 한, 즉 한준서가 미국에 입양된 기록이 존재한다는 것. 기록이 있다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 경감은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토안보부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 한의 미국 입양 기록 전체를 확보해 달라고요. 협조 요청에서 회신이 오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전달해 온 서류 묶음은 제법 두꺼웠지요. 오 경감은 회의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 아동명 한민수, 생년월일 1984년 3월 21일,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가족관계 고아, 부모 불상, 입양중개기관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입양가정 로버트 한, 수잔 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거주, 입양 완료일 1996년 11월 5일. 오 경감은 서류에서 몇 가지 지점을 집어냈습니다. 우선 이름이 달랐습니다. 한준서가 아니라 한민수.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지요. 생년월일은 1984년생이라는 점에서 실제 준서의 출생 연도와 일치했지만 날짜는 달랐습니다. 준서의 실제 생일은 7월이었거든요. 출생지도 대전이 아닌 서울로 기재되어 있었고 가족관계란에는 고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입양 완료일이 1996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준서가 실종된 10월 18일로부터 불과 18일 뒤였지요. 소년이 사라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조된 신분으로 미국에 입양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야. 오 경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들고 입양 절차를 밟고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아이가 사라진 뒤에 부랴부랴 진행했다면 18일 만에 완료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 경감의 시선은 서류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입양 중개기관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이 기관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수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91년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입양 중개업을 시작한 소규모 기관이었습니다. 정식 인가를 받은 대형 입양 기관과는 성격이 달랐지요.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서너 명에 불과했고 사무실도 허름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 아동을 중개했는데 2003년에 갑작스럽게 폐업했습니다. 폐업 사유는 운영상의 사정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었지요. 오 경감이 주목한 것은 이 기관의 대표자 이름이었습니다. 오상민, 1958년생, 서울 출신. 수사팀은 오상민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력이 화면에 뜨는 순간 수사실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오상민에게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1998년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한 건, 2001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미국 연방수사국이 아시아 지역 불법 입양 브로커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상민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지요. 미국 측 수사 기록에 따르면 오상민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며 아동의 신분을 위조해 해외 입양을 중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상민은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체류 중이었고 미국 측의 직접적인 체포에는 이르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되었지요. 오 경감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오상민의 현재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오상민은 2014년 태국 방콕에서 여권법 위반 및 불법 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방콕 외곽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형기는 4년, 출소 예정일은 2018년, 아직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오 경감은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태국에 가야 합니다. 오상민을 직접 만나야 이 사건의 경로를 풀 수 있습니다. 출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2016년 8월 초 태국 방콕. 오진우 경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행한 것은 미제사건 전담팀 소속 박지훈 경사.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로 영어에 능통한 인물이었지요. 방콕은 무더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지요.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두 사람은 태국 교정 당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방콕 외곽의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담은 교도소 내 별도의 접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태국 교도관 한 명이 배석했고 통역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맡았지요. 오상민이 태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어로 면담이 진행되었으니 통역은 교도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상민이 들어왔습니다. 60살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밑머리에 볼이 푹 꺼지고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지요. 교도소 복역이 몸을 많이 상하게 한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오 경감과 눈이 마주치자 오상민은 잠깐 경계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의자에 앉았지요. 대한민국 경찰이 왜 여기까지 왔소? 오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말투에는 아직 날이 서 있었지요.
오 경감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지요. 이 아이를 아십니까? 오상민의 눈이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오 경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아이요. 한준서. 1996년 10월 대전에서 실종된 12살 소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민수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입양되었지요. 입양을 중개한 기관은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대표자 이름이 오상민 씨, 당신입니다. 오 경감은 차분하게 그러나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오상민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요. 오 경감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이 건에 대해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형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 청구가 가능하지요. 아동 인신매매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 경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 씨가 협조하시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수사 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면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상민은 테이블 위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해 전 12살이었던 소년의 동그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1분쯤 지났을까요? 오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간 건 맞소. 오 경감의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지요. 수사관은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말해 주십시오. 오상민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 여름이었소.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여름이었소. 오상민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여름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대전에 사는 연구원이라고만 밝혔지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오상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한 명 보내고 싶소. 미국으로. 오상민은 이런 종류의 의뢰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했지요. 199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아이를 해외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고 오상민은 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조건을 물었소. 아이가 몇 살인지, 건강한지, 서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전화 너머의 남자가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좀 알려진 아이라서 보통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알려진 아이라니 무슨 뜻이었습니까? 오 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때는 자세히 안 말했어요. 나중에 만나서야 알았지. 그 아이가 신문에도 나온 영재소년이라는 걸. 오상민은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에 얼굴이 알려진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으니까요.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오상민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했소. 3천만 원을요? 아이를 넘기는 쪽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까? 그렇소. 보통은 반대지. 보통은 내가 의뢰비를 받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자기한테 3천만 원을 줘야 아이를 넘기겠다고 했소. 오 경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넘기면서 돈까지 받겠다는 것. 이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팔겠다는 뜻이었지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 쪽 입양 가정에서 받는 수수료가 있었소. 당시 미국 가정이 아이를 입양할 때 중개기관에 내는 수수료가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였어요. 거기서 내 몫을 빼고 나머지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기로 한 거지. 오상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업 거래를 회상하듯이.
그래서 합의가 된 거요. 내가 미국 쪽 가정을 구하고 서류를 만들고 아이를 데려가면 그쪽에서 아이를 넘겨주기로. 그 연구원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까? 만났소. 1996년 9월 대전에서 한 번 만났어요. 유성 쪽 허름한 다방에서. 오상민의 기억에 따르면 그 남자는 마흔 즈음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수가 적었지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아이를 보내려는 건지 물었소. 뭐라고 하던가요? 빚이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그런데 아이가 유명한 애라 그냥 보육원에 맡기거나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상민은 당시 그 남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소. 아이가 사라져야 합니다. 영원히. 그렇게요. 오 경감은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연구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오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만들면서 알게 됐소. 이름이 뭡니까? 면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오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호, 한준서의 아버지요. 오진우 경감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잠시 펜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한정호, 수사 파일 속에서 수없이 본 이름이었지요. 전단지를 들고 대전 시내를 누비던 아버지, 경찰서에 찾아와 충혈된 눈으로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던 사람, 20해 동안 아이를 잃은 비통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었습니다. 오 경감은 감정을 추스르고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를 넘겨받은 과정을 말해 주십시오. 오상민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미리 약속된 날짜였습니다. 영재학급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한정호가 아이를 대전역 앞까지 데려오기로 한 것이지요. 어떻게 데려왔습니까? 한정호가 직접? 그 사람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왔소.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영재학급 근처에서 아이를 만난 모양이에요. 아이한테는 여행을 간다고 말한 것 같았소. 아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소. 아빠가 시키는 대로 따라온 거지. 대전역 앞에서 내가 차를 대고 있었고 한정호가 아이를 데려왔소. 아이를 차에 태우면서 한정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오 경감은 대답 대신 오상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친구가 서울 구경 시켜줄 거다. 착하게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소. 오상민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이가 차에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뒤를 돌아봤어요. 차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소. 작은 손으로. 면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정호는 거기 서서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보고 있었소. 표정이 뭐랄까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소. 오상민은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등포의 사무실에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지요. 이름을 한민수로 바꾸고 생일 날짜를 바꾸고 출생지를 서울로 적었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고아라고 기입했지요.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거나 울거나.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해 했소. 서울 구경이라더니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나는 적당히 둘러댔소. 아빠가 곧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요? 열흘쯤 지나니까 아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소. 아빠가 안 오니까 울기도 했고. 그런데 영리한 아이였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건 나도 느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울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 오상민은 열흘 뒤인 10월 28일 아이를 데리고 김포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위조된 여권과 입양 서류를 들고요. 당시 김포공항은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었지요. 오상민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미국 쪽에서 로버트 한과
수잔 한 부부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고 아이는 그렇게 새 가정에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쪽 부부는 이 아이가 불법으로 넘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을 거요. 서류가 완벽했으니까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았을 거요. 오 경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전달했습니까? 했소. 아이를 넘겨받은 뒤에 2천만 원을 먼저 줬고 미국 쪽 수수료가 들어온 뒤에 나머지 1,000만 원을 줬소.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현금이었소. 한정호가 지정한 장소로 갔소. 첫 번째는 유성 쪽 어딘가 주차장이었고 두 번째는 대전역 근처 다방이었소. 오상민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오 경감은 조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오상민에게 물었지요. 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상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하나 있었소. 김영배라는 놈인데 그놈도 아이를 본 적이 있소. 찾아보시오. 그리고 오상민은 테이블 위에 사진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 가방 있잖소. 대전역 앞에서 발견됐다는 그 가방. 한정호가 일부러 거기에 놓은 거요. 아이가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가방을 대전역 쪽에 놓으면 아이가 혼자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 것처럼 보일 테니까. 오 경감의 머릿속에서 20해 전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역 앞에서 발견된 가방, 유성 방면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나온 것이 늘 의문이었지요. 아이가 왜 대전역 쪽으로 갔을까? 모두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간단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을 가져다 놓은 것이었으니까요. 면담이 끝난 뒤 오진우 경감은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콕의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요. 35도가 넘는 더위였지만 오 경감의 등줄기는 서늘했습니다. 박지훈 경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감님, 진술 내용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오 경감은 대답 대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국의 뜨거운 하늘 너머 20해 전 대전의 가을이 떠올랐지요.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니던 남자. 경찰서에 와서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울먹이던 남자. 연구소 동료들이 아들을 끔찍이 여기는 아버지 라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12살짜리 제 아들을 3천만 원에 팔아넘겼다. 그리고 20해 동안 비통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오 경감은 저녁 비행기로 방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방콕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 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고 합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한정호를 소환해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하순 대전지방경찰청. 방콕에서 돌아온 오진우 경감은 곧바로 보강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상민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브로커 한 사람의 말에만 기대어 사건을 닫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오 경감이 가장 먼저 추적한 것은 오상민이 언급한 직원 김영배였습니다.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서울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그 남자. 수사팀은 김영배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주민등록 조회 결과 김영배는 현재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53살, 소규모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 경감이 직접 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쇄소 사무실에서 마주한 김영배는 경찰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오 경감이 글로벌 키즈 파운데이션 시절의 일을 꺼내자 김영배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보통 경로로 온 아이가 아니라는 걸. 김영배의 진술은 오상민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1996년 10월 오상민이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서울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것.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김영배는 오상민의 지시에 따라 위조 서류 작성을 도왔고
여권 사진 촬영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영등포의 사진관에 갔었다는 것. 사진관 주인이 아이한테 웃어보라고 했는데 아이가 안 웃었어요.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김영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상민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확보되었지요. 오 경감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오상민이 진술한 것 중에서 한정호가 도박빚 때문에 아이를 넘겼다는 대목이었지요. 1990년대 중반의 금융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한정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법원에 영장을 받아 조회했습니다. 은행 기록은 대부분 보존 기한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지만 한 가지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요. 1996년 9월 한정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이 인출되었지요. 연구원 월급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한정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연체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개의 카드에서 합산 800만 원 이상의 연체가 있었지요. 또한 수사팀은 당시 유성 일대에서 영업하던 사채업자들의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하나의 실마리가 잡혔지요. 1996년 당시 유성구에서 사금 융업을 하던 인물 중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었고 그가 한정호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정호? 연구소 다니는 양반 아니오? 그 사람 빚이 꽤 있었지. 2천만 원은 넘었을 거요. 갚으라고 독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갚더라고. 1996년 말이었나 1997년 초였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아버지가 브로커에게 아들을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빚을 청산한 것, 그리고 아들이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방을 대전역 앞에 놓아둔 것. 오진우 경감은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9월 초 대전지방검찰청에 한정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오전 10시 오진우 경감과 수사팀이 대전 외곽의 한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통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층 203호 오 경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지요. 오 경감이 다시 노크하자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58살이 되던 해에 연구소를 떠났고 퇴직 후 2년이 더 지난 지금은 60살이었습니다. 20해라는 세월이 그를 많이 바꾸어 놓았지요.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고 한쪽 어깨가 눈에 띄게 처져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간 얼굴에 면도를 며칠째 하지 않은 듯한 수염이 거칠게 나 있었지요. 낡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맨발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경찰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 경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한정호 씨의 표정에 어떤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왔다는 그런 표정이었다고 오 경감은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한정호 씨,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 오진우 경감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한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지요. 신발을 신고 현관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그의 동작은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저항도 항변도 놀란 기색도 없었지요.
마치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수사팀의 차량이 대전지방경찰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조사실. 형광등 아래 한정호 씨와 오진우 경감이 마주 앉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조서 용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요. 오 경감은 먼저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한이라는 남성이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 그 결과가 박수님 할머니와 일치했다는 것, 국과수의 공식 감식을 통해 데이비드 한이 한준서임이 확인되었다는 것, 한정호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상민 씨를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한정호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오상민 씨가 진술했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한정호 씨가 직접 아들 한준서를 대전역 앞에서 넘겼다고.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 경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때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상대방이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한정호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숨소리가 거칠어졌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어쩌면 1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한정호 씨의 입에서 20회 동안 묻어두었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요. 오상민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준서를 넘겼습니다. 오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호 씨의 진술은 느리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20해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비로소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시작은 1994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내 김민정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던 해였지요. 민정이가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연구소 일은 바빴고 장모님이 가끔 오셨지만 매번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지요. 외로움과 피로가 쌓여가던 어느 날 한정호 씨는 연구소 동료의 권유로 처음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유성 외곽의 한 사설 화투방이었지요. 처음에는 소일거리였어요. 퇴근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가고 그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일거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돈을 딸 때의 그 기분을 아십니까? 세상에 나만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잃기 시작하면 그걸 되찾으려고 더 큰 돈을 걸게 되고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이 되자 빚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렸고 이자가 이자를 부르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996년 여름쯤에는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준서가 학교 가고 없는 시간에 왔지만 아파트 현관문을 두들기고 욕을 하고 이웃집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한정호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에게도 장모에게도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지요. 장모님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를 보내드리고 준서 하나만 믿고 계시는 분인데 사위가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던 중 한 지인을 통해 아이를 해외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를 남한테 넘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정호 씨는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집에 또 찾아온 날 하필 준서가 집에 있었어요. 현관 밖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준서가 방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 경감이 물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아이도 나도 끝이라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먼 나라에 보내서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정호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라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1996년 9월, 한정호 씨는 오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의 한 다방에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요. 3천만 원을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그 정도가 필요했으니까. 오상민이라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국 쪽에 입양 가정을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서류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월 18일에 일도 진술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영재학급 근처에서 준서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간 거지요. 준서가 놀랐어요. 아빠가 왜 여기 있냐고. 저는 서울에 가볼 데가 있다고 아빠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닦지 않았지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대전역 앞에 오상민의 차가 서 있었고 준서를 차에 태웠습니다. 준서가 뒤돌아서 저를 봤어요. 차창 너머로 작은 손을 들어서 흔들었습니다. 한정호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손이 20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술이 이어졌지요. 차가 떠난 뒤에 준서 가방을 대전역 앞 벤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어디론가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장모님이 와 계셨고 준서가 안 왔다고 하셨고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오 경감은 조서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셨지요. 예. 그 뒤로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아들을 찾는 아버지 행세를 하셨지요. 한정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행세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요. 전단지를 붙일 때마다 준서 얼굴을 봤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연기였느냐고 물으시면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매일 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돌리지 않으셨지요. 오 경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정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장모님한테 준서 사진 보여드릴 면목이 없어서 공주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점점 일을 못하게 됐고요.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입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한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짓말이었지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비겁했던 겁니다. 조사실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우 경감은 조서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피의자 한정호, 상기 사실을 모두 인정함. 한정호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공주시 박수님 할머니의 집에 한 통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탁자 위에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에 느린 걸음으로 다가갔지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지만 발음이 어눌했지요. 단어 하나하나를 더듬더듬 사전을 찾아가며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손에 들린 수화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요, 남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을 겁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할머니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20해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리였지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서러움인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전화기 너머의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그 남자는 울면서도 한마디를 더 했지요. 할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그 서툰 한국어 한마디가 20해의 거리를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말은 거의 하지 못했지요. 할머니는 충청도 사투리로, 준서는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서로의 말을 반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지요.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2016년 11월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워싱턴 DC발 인천행 직항편이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유리문 너머로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오기 시작했지요. 캐리어를 끌고 코트 깃을 세우고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2살,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검은 코트에 안경을 쓰고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입국장을 빠져나온 그는 멈춰서서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입국장 한쪽 안내 데스크 옆에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휠체어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무릎 위에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지요.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지만 고개를 빳빳이 들어 입국장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옆에는 오진우 경감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공항에 올 수 없어서 경감이 직접 공주까지 가서 모시고 온 것이었지요.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걸음으로.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지요. 할머니의 눈이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 했지요. 옆에 있던 오 경감이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눈은 단 한순간도 남자에게서 떼지 않은 채 남자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20해 전 사탕을 쥐고 있던 작은 손, 현관 앞에서 버스 시간을 묻던 아이, 할머니가 해준 감자전을 맛있게 먹던 아이, 그 아이가 32살의 어른이 되어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지요. 어린 시절의 동그란 윤곽은 각이 잡힌 성인, 남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크고 또렷한, 어딘가 어른스러운 그 눈.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준서.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준서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넓어진 손으로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을 감싸 쥐었지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사탕을 쥐고 있던 작고 따뜻한 손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손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할머니는 손바닥의 감촉으로 느꼈겠지요. 준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그러나 온 마음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I'm home, 할머니. 공항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팔을 붙잡고 손자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20해의 거리가 한 뼘의 간격으로 줄어든 그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던
오진우 경감이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수사관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기 때문이지요. 그 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준서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매주 한 번 버지니아의 아파트에서 공주의 작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태반이었습니다. 할머니의